네, 마지막으로 연세대학교 양자정보기술연구원 부원장이신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 박경석 교수님께서 금융산업에 양자기술이 미칠 영향 진단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에 있는 박경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금융 쪽은 정말 잘 모르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금융에 대해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양자 컴퓨팅 연구를 쭉 해오고 있고요. 제가 한 것 중에 사실 이제 금융 관련된 뭐 응용을 하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금융을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데이터셋이 인터넷에 보니까 있길래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 게 있긴 합니다. 근데 보시고 이게 뭐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판단을 해주시고 나중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Quantum Computing for Financ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을 이제 이 그림으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파이낸스 분야뿐만 아니라 거의 웬만한 이제 분야에 이 상황이 이제 딱 적용이 됩니다. 현재 이제 그 양자 컴퓨팅을 이제 산업에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딜레마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한편에는 그 양자 퀀텀 어드밴티지가 이론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어플리케이션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그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할 때 이제 쿼드래틱 스피드업이 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제 프루버블한 퀀텀 어드밴티지고, 이 이제 몬테카를로 메소드가 사실 어떤 그 확률 변수와 관련된 그 파라미터 에스티메이션 할 때에 이제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뭐 파이낸스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양자이득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이제 상당히 먼 얘기입니다. 사실 언제 이런 거를 실제로 하면서 정말 양자이득을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정말 프랙티컬하고 어려운 문제에서 양자이득을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금 뭐 이런 리스크 뭐 시대가 됐다고 하고 다양한 회사들 뭐 연구소 다양한 곳에서 이제 양자 컴퓨터 개발을 한창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발되고 있는 하드웨어로는 이런 거를 못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걸 어디다 쓸 수 있냐,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실제로 피지블하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휴리스틱한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이라는 표현은 그냥 근사적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답을 정말 딱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근사적으로 뭐 문제를 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까운 미래, 사실 당장도 이제 뭐 해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해본 그런 예시들을 보여드릴 텐데, 당장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근사적으로 문제를 뭐 표현하지 못해 대충 이렇게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말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게 정말 기존의 방법들보다 뭔가 풀긴 푸는데 더 잘 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딜레마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다 한 25분 안에 커버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몬테카를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사실 뭐 금융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복잡한 시스템들을 우리가 기술할 때 확률 변수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로 정말 인트리직하게 랜덤네스가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걸 알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일 때는 우리가 잘 모르는 거는 그냥 에러로 취급을 한 다음에 확률 변수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해서 무언가를 내가 계산하고 싶을 때 샘플링을 통해 가지고 이제 확률적인 그런 계산들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양자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에서는 이렇게 이제 퀀텀 샘플, X라고 하는 어떤 확률 변수가 있고,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어떤 그 확률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어떤 그 양자 중첩 상태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 어떤 확률 분포의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퀀텀 스테이트를 우리가 이제 퀀텀 샘플이라고 제가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런 퀀텀 샘플을 생성을 해주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퀀텀 샘플을 만들어주는 과정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생긴 양자 상태를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F라고 하는 것은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무언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F는 그냥 어떤 함수예요. 근데 그런 함수를 계산하는 이런 양자 상태를 만드는 것은 사실 만약에 이 F라고 하는 함수가 클래시컬하게 계산하기 쉬운 함수면, 이피션트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함수면 사실은 여기서 이 양자 상태도 이피션트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좀 스텝을 많이 빼먹긴 했는데 근데 사실 여기에 이제 그 이면에 있는 핵심은 뭐 아마 어떤 좀 몇 분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그 토폴리 게이트가 유니버설한 게이트거든요. 그래서 토폴리 게이트 하나로 랜드 게이트를 시뮬레이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폴리 게이트를 잘 활용을 하면은 여기로는 F가 만약에 실제로 클래시컬하게 efficiently computable한 펑션이면은 이런 거는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함수 F라는 함수가 지금 그 양자 상태의 그 probability amplitude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amplitude를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quantum amplitude estimation이라는 테크닉인데 그러면은 요 어떤 그 확률 변수에 대한 함수의 기대값을 그 quantum amplitude estimation이라고 하는 잘 알려진 그 알고리즘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실 F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시컬하게 계산할 수 있는 모든 함수인데 뭐 간단한 거는 뭐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그 폴리노미얼 펑션이 되면은 이게 다 이제 모멘트가 되는 겁니다. 어떤 확률 분포의 모멘트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first moment, second moment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확률 분포를 완전하게 아는 거니까 이제 상당히 파워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랜덤 프로세스를 이렇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 상당히 이제 유용한 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어쨌든 이렇게 에스티메이트를 할 건데 어떤 이 과정 여러 번 반복을 해가지고 그 뮤 해시라고 하는 어떤 에스티메이터, 언바이스드 에스티메이터가 있을 텐데 이걸 가지고서 이게 실제 우리가 추정하고자 하는 값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할 때 그 에러가 우리가 추정하는 그 우리 에스티메이션의 에러가 얼마나 크냐 에러가 작을수록 좋죠. 근데 이게 이제 잘 알려진 것이 이제 퀀텀 과정을 따르면은 그 주어진 샘플 개수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이제 쿼드레틱하게 빠르게 감소한다. 그러니까 똑같은 다른 말로 하면은 똑같은 양의 샘플을 가지고서 더 정확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쿼드레틱 스피드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 퀀텀 샘플이 주어졌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간 거거든요. 어떤 그 target probability distribution이 퀀텀 스테이트로 주어졌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요게 이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제 잘 알려져 있고 뭐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사실 실제로 이제 그 실험적으로 구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현재 존재하는 양자 컴퓨터들로는 이제 유의미한 어떤 의미 있는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쿼드레틱 스피드업이 이게 증명 가능한 스피드업이기 때문에 강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쿼드레틱이 충분하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요. 사실 쿼드레틱 스피드업은 그렇게 임프레시브 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클래시컬한 게이트 연산 속도가 사실 그 퀀텀 게이트 연산 속도랑 이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빨라요. 그러니까 이 쿼드레틱한 스피드업이 실제로 유의미하려면은 정말 큰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주 큰 당연히 현재 양자 컴퓨터로서는 다룰 수 없는 수준의 문제를 다뤄야지만 어떤 이제 유의미한 그 양자 이점을 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뭐 좀 재미삼아라고 할까요? 좀 옛날에 이 관련해서 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게 벌써 한 5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잊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인데 잊고 있다가 요거 발표를 준비하면서 아 이런 논문 내가 5년 전에 썼지 하고 기억이 나가지고 다시 제 논문을 제가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 discrete한 stochastic process를 이제 시뮬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discrete stochastic process가 어떤 그 시간이 쭉 가면서 이제 또 discrete하게 이렇게 뭐 점프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뭐 어떤 스탑 프라이스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쭉 변해서 결국에는 끝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를 보는 거예요. 이런 걸 보는 건데 그래서 어떤 그 discrete stochastic process가 있고 그 stochastic process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함수를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아주 제너럴한 경우를 생각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내가 기대값을 계산을 하겠다. 아주 가장 일반적인 경우를 지금 생각한 거예요.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럴 때는 이 discrete stochastic process가 어떠한 코렐레이션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퀀텀 샘플이 좀 비교적 만들기 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 퀀텀 샘플 만들기 좀 쉬운 경우를 봤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제 랜덤 프로세스를 이제 퀀텀 스테이트로 이제 매핑하는 이제 그런 스테이트를 만드는 그런 걸 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하고서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여기에서 어떤 측정을 이제 퀀텀 메저먼트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게 두 가지 타입의 측정인데 어떤 측정을 하냐에 따라서 코사인 함수 요 랜덤 베리어블의 그 확률 변수에 대한 코사인 함수를 계산할 수 있거나 또는 사인 함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코사인이랑 사인 함수를 계산할 수 있으면 그걸 더해가지고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캐릭터리스틱 펑션이 사실 확률 이론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기도 하고 또 그 외에도 풀이의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펑션을 계산할 수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서 임의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를 할 수가 있죠. 캐릭터리스틱 펑션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거의 선형 조합으로 어떤 임의의 함수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어떤 주어진 discrete stochastic process의 임의의 펑션을 어프록시메이트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저희가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잊고 있었는데 이걸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사실 저희가 이걸 한 2020년도에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회사에서 저희가 퀀텀 몬테카를로 인테그레이션을 했다라면서 엄청나게 미디어에 이렇게 홍보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정확히 저희가 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 저희가 한 거랑 정확히 일치해서 저희가 연락을 했는데 뭐 답변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시로 저희가 이제 간단한 걸 한번 해봤는데 이제 랜덤 워크 같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랜덤 워크 같은 이제 이것도 디스크리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진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아주 단순한 거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세스를 이제 퀀텀 스테이트로 쉽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으로 가는 거는 어떤 특정한 유니터리 1, 뭐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유니터리 2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스텝마다 이제 뭐 왼쪽 오른쪽이냐 또는 이제 프라이스가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각각의 스텝마다 하나의 보조 큐빗이 들어가고 그 보조 큐빗이 얘가 뭐 프라이스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그걸 이제 확률적으로 결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각 스텝마다 큐빗이 하나씩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스텝이 지나갈수록 경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실제로 필요한 큐빗의 개수는 이제 상당히 작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타겟 랜덤 프로세스는 퀀텀 스테이트의 이제 어떤 relative phase information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프로세스들을 이제 퀀텀 amplitude estimation을 통해서 이제 쿼드레틱하게 빠르게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아까 그건 이제 아주 일반적인 얘기인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잘 보니까 사실 뭐 제가 이거를 생각한 건 아니고 이제 같이 이제 논문 썼던 이 친구는 좀 파이낸스를 저도 훨씬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옵션 프라이싱에 쓸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옵션 프라이싱이 뭔지 모르고 사실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일단 이제 블랙쇼스 모델을 따르면은 어떤 어셋이 있을 때 어떤 자산이 어떻게 자산의 변동을 지오메트릭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유로피안 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델타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델타는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옵션 프라이스가 실제 자산 가격에 얼마나 센시티브하게 반응을 하냐를 알려주는 건데 이제 델타라고 하는 펑션이 뭐 이렇게 주어집니다. 어떤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인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한 거는 이거를 일단 포리에 시리즈로 익스펜션을 해놓고 그 다음에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discrete stochastic process 랜덤 워크처럼 이렇게 approximate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은 델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제시한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020년 그때 당시에 이제 5큐빗짜리 IBM 양자 컴퓨터가 이렇게 퍼블릭하게 공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제 그때 했던 거예요.
아마 지금 하면 더 잘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점수되는 게 실제 이제 추정하고자 하는 그 델타 값, 그 유로피안 콜 옵션에 대한 델타 값, 요거를 맞추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실험한 값인데, 요게 이렇게 그 직선으로 잘 못 맞추는 게 있는데, 이 직선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러프하게 그 포리에 어프록시메이션을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그거는 크게 신경은 쓰진 않았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이게 어차피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뭐 여기 확 0에서 1로 올라가는 구간만 잘 맞추면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의 1인 거를 이미 알기 때문에 여기 1이나 0에 가까운 부분 저희 그냥 크게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어쨌든 요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 만약에 포리에 어프록시메이션 했을 때 나오는 값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5QB 시뮬레이션 했을 때, 실제 실험이죠. 그래도 뭐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잘 맞췄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각각의 포인트마다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퀀텀 컴퓨터가 잘 맞추나 하는데, 그 캐릭터리스틱 펑션도 뭐 좀 잘 맞췄다, 이런 것들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정말 퀀텀이 이 유로피안 콜 옵션의 옵션 프라이싱하고 델타 계산하는데 이득이 있었다 이걸 보여주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5년 전에도 어쨌든 뭐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좀 피부로 느껴볼 만한 문제를 이미 5년 전에도 일단은 한번 풀어볼 수는 있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가지고서 정말 양자 이득을 보여주기에는 아직 그 하드웨어가 충분하지 않고 이제 먼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외에 이제 휴리스틱한 메소드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첫 번째로 이제 머신러닝인데요. 이제 머신러닝의 핵심은 어떤 주어진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그 기반에 숨겨져 있는 어떤 함수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어떤 함수를 이제 맞추고 싶은 건데, 그래서 어떤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그 바로 어떤 값이 출력이 돼야 되는지 이 함수를 맞춤으로써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퀀텀 머신러닝에서는 이제 그 함수를 그 어떤 양자 회로에 그 측정 값으로부터 이제 그 함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를 보면은 사실 이거는 어떠한 그 4의 여기서 n은 큐빅 개수인데, 큐빅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4의 n승으로 아주 지수적으로 크게 증가하는 그 벡터 스페이스에서 어떤 선형적인 모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 퀀텀 머신러닝 모델을 결국에 주어진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건데, 학습하는 방법은 휴리스틱한 메소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결국 베리에이션 퀀텀 알고리즘인데, 뭐 이쪽 컨텍스트에서는 이제 퀀텀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쿼텀 뉴럴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퀀텀 커널 메소드. 요거는 이제 어쨌든 주어진 그 퀀텀 머신러닝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갈리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이 사실 되게 비슷한데, 이 QNN을 예시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QNN의 그러니까 좋은 점은 일단은 그 주어진 어떤 펑션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퀀텀 컴퓨터로 바로 다이렉트하게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 하나의 이제 좋은 점입니다. 이제 그레이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레이디언트 기반의 최적화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 퀀텀 서킷하고 이제 그레이디언트 기반으로 주로 최적화를 수행하는 그 딥러닝 모델들하고 어떤 하이브리드 형태의 모델을 만들고 그 전체를 그 그레이디언트 베이스드 옵티마이제이션 통해서 최적화하는 그런 과정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게 이제 하나의 그 QNN의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요 회로를 그러니까 리커시브하게 여러 번 반복을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서도 그 푸리에 시리즈를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푸리에 시리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제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푸리에 시리즈를 가지고서 어떤 임의의 함수를 다 피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임의의 함수를 피팅하는 데 쓸 수가 있고, 특히 어떤 뭐 금융 분야를 생각했을 때 이제 이 푸리에 시리즈가 어떤 그 periodicity, 그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맞추는 데는 좀 유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데 어떤 주기적인 성질을 담고 있는 그런 펑션들을 피팅하는데 좀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사실 뭐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요 금융과 관련 있을 만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예전에 그 아노말리 디텍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실 아노말리 디텍션은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걸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일단은 그냥 예전에 논문에 나왔던 것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이걸 가져왔는데요. 여기서는 아주 가장 그 아노말리 디텍션에서도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를 생각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정상군밖에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예 비정상군은 하나도 없고 정상군 데이터만 있어서 정상군의 데이터만 가지고서 모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좋았을 때 이게 정상이냐 비정상적인 데이터냐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가장 익스트림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해봤는데 예시로 그 이미지 데이터에서 그런 그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것도 해봤고, 그리고 그 어떤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셋이 그냥 그 캐글에 이렇게 오픈으로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제 그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이 이게 정상적인 트랜잭션이냐 아니면은 이게 비정상적인 트랜잭션이냐 이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그런 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QSVDD라고 쓴 게 이제 저희가 여기 논문에서 개발한 거고, QA는 그 퀀텀 오토인코더라고 해서 기존의 사람들이 이제 퀀텀 분야에서 하던 거고, 이 딥 SVDD가 그 딥러닝하고 SVM을 합쳐가지고 이제 클래시컬하게 하는, 사실 이게 거의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라고 보시면 돼요. 딥 SVDD가.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랑 비교를 한 건데,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8큐빗짜리 그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 대신에 이제 실제 그 디바이스 노이즈를 저희가 이제 반영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퀀텀의 경우 실제 그 모델의 컴플렉시티, 그 모델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 개수는 좀 더 작았고, 그런 상황에서 QSVDD 저희가 제시하는 방법이 그 기존에 제시했던 방법들보다 사실 그 아노말리를 더 잘 그 감지를 했습니다. 요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의 경우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요거는 좀 재미있는 결과로 생각하라고, 사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보다 이제 저희가 더 개선을 하는 게 있긴 한데, 그건 아직 논문이 안 나와가지고 나중에 또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앞서서 연사분이 말씀해주신 그 이제 최적화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아주 일반적인 디스크리트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고, 요거를 미니마이즈 해주는 그 해를 찾고 싶은데 거기 이제 컨스트레인들이 이렇게 쫙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베리어블이 그 옵티마이제이션 베리어블이 그 디스크리트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이제 그레이던트 기반의 최적화를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어떤 컨티뉴어스 옵티마이제이션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바이너리하다면은 이 바이너리한 문제는 이 최적화 문제가 쉽게 그 물리 문제로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최적화 문제는 어떠한 해밀토니안의 그 에너지가 가장 낮은 그 바닥 상태, 그 lowest energy state를 찾는 문제로 이제 쉽게 매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constraint들도 앞에서 보신 것처럼 다 그냥 어떤 페널티 메소드 같은 걸 써가지고 그냥 오브젝티브 펑션에 넣어서 그냥 해밀토니안으로 매핑을 해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보셨던 그 큐보 문제고요. 큐보 문제는 그 아이젠스피인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바로 매핑이 되기 때문에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큐브뿐만 아니라 하이 오더 폴리노미얼들도 이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하이 오더로 가면은 이게 점점 뭐 에러가 그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지 않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그 하이 오더로 갈 때마다 그러니까 그 2창에서 3창, 3창, 4창을 계속 넘어갈 때 사실 필요한 그 시납 게이트 개수 계속 2개거든요. 두 개 더 쓰면 3차로 갈 수 있고, 거기다 시납 게이트 2개 더 쓰면 4차로 갈 수 있고, 사실은 그래서 게이트 컴플렉시티는 리니어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힘든 일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퀀텀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퀀텀으로 이제 푸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퀀텀 알고리즘들은 거의 다 그냥 다 결국에는 그 주어진 해밀토니안의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는 알고리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정도로 많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물론 이제 저희는 어쨌든 그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싶잖아요.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인데, 이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은 퀀텀 앰플리튜드 에스티메이션에도 필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퀀텀 알고리즘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을 하면은 주어진 해밀토니안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가까운 미래에 하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두 번째 요거의 단점은 어떤 그 이니셜 개수를, 그러니까 최대한 그 글로벌 옵티멀한 그 솔루션에 좀 가까운 데에서 이제 이니셜 개수를 잘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앞서서 들으셨던 그 퀀텀 어니언링인데, 이 퀀텀 어니언링을 아디아베틱한 조건에서 해야 글로벌 옵티마이제이션이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아디아베틱이라는 조건을 만족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 에볼루션 타임이 그 변수 개수에 대해서 지수적으로 증가를 해버리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효율적인 알고리즘은 사실 아닙니다. 이제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두 번째로 아주 크리티컬한 문제는 이 퀀텀 어니언링은 우리가 이거를 그 폴트 톨러런트하게 하는 방법을 아직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어니언링 타임이 길면 길수록 그 솔루션의 정확도는 좋아지는데,
그 어니링 타임이, 그 에볼루션 타임이 그 디코런스 타임에 그냥 아주 스트릭트하게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게이트 모델처럼 에로퍼레이션해서 더 늘리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퀀텀 어니링을 하는데, 아디아베틱 컨디션 그냥 무시하고 그냥 해보자. 이런 어프로치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글로벌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좀 좋은 로컬 솔루션을 뭐 찾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퀀텀 어니링의 그 폴트 톨러런트한 퀀텀 컴퓨팅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사실은 QAOA예요. 그래서 QAOA는 이제 앞에서 많은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퀀텀 어니링을 그냥 그 게이트로 근살해버리면 그게 정확히 QAOA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QAOA를 해버리면은 그 폴트 톨러런트한 퀀텀 컴퓨팅을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제 그러려면 이제 폴트 톨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필요한데,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이제 일단 얘네들은 요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아디아베틱 그 퀀텀 컴퓨팅처럼 이 퍼포먼스가 개런티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뭔가를 이제 정말 양자가 이득을 주느냐 이런 거를 증명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해볼 수 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얘네들이 그 좋은 나중에 폴트 톨러런트한 퀀텀 컴퓨터가 있을 때 그 퀀텀 페이즈 에스티메이션에 필요한 그런 굿 이니셜 게스 같은 거를 해줄 수 있지는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도 저희가 이제 해본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링 문제예요. 클러스터링은 이제 머신러닝 문제로 잘 알려져 있지만, 이 클러스터링의 이제 수학적인 구조는 사실은 콤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링이라는 머신러닝 문제를 저희는 이제 이게 어쨌든 수학적으로는 콤비네토리얼 옵티마이제이션이기 때문에 이 클러스터링의 오브젝티브를 해밀토니안으로 이제 바꾼 다음에 그 해밀토니안의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를 뭐 찾는 방법도 여러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저희는 그 지금 현재 상용화가 되어 있는 퀀텀 어닐러를 사용을 해가지고 아디아베틱 컨디션을 그냥 일단 무시하고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럼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퀀텀 어닐러를 가지고서 제가 클러스터링을 해보니까 실제로 클러스터링을 하는데 쓰이는 그 로지컬한 큐빗의 개수가 한 170개에서 200개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 한 170, 180개까지는 현재 양자 컴퓨터로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해봤는데, 요거 다양한 벤치마킹 데이터셋을 해봤고, 여기 뭐 이제 지표들이 여러 개인데, 그냥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크면 클수록 좋은 거고, 저희는 이제 그냥 바닐라 K-민즈랑 비교를 했는데, 실제 현재 양자 컴퓨터에서 한 180개 정도 데이터 포인트 클러스터링 하는 거는 K-민즈 정도는 돼요. 또는 그거보다 좀 더 잘 돼요. 현재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까 그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 데이터, 원래는 이게 아노말리 디텍션에 쓰는 데이터인데, 그냥 저희가 그 재미삼아 요걸로 클러스터링도 그냥 한번 해봤어요. 데이터가 그냥 다 뭐 노멀인지 아노말리인지 이런 거 라벨링이 안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한번 클러스터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퀀텀 어닐링도 해보고 시뮬레이티드 어닐링도 해보고 K-민즈도 해보고 했는데, 여기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 게 이제 그 노멀 데이터랑 아노말리 데이터, 정상군과 비정상군의 이제 비율을 저희가 그냥 막 이렇게 한번 여러 개를 테스트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비정상군의 비율이 되게 익스트림하게 작을 때, 한 1%, 2% 이럴 때는 사실 K-민즈가 좀 더 잘 되더라고요. 근데 그 비정상군의 비율이 한 10% 이상으로 좀 넘으면 퀀텀이 좀 더 잘 되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시뮬레이티드 어닐링도 퀀텀 어닐링 정도로 성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이 훨씬 느립니다. 퀀텀 어닐링이 시뮬레이티드 어닐링보다 훨씬 빠르고요. 속도는 퀀텀 어닐링이랑 K-민즈가 거의 정확히 일치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속도 면에서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파란색은 그냥 잊어버리고, 성능 면에서 어떤 특정한 케이스에서는 이미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클러스터링을 좀 더 잘한다더라, 이런 신기한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정확히 그 슬라이드입니다. 여전히 현재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고요. 한쪽엔 프로버블한 퀀텀 어드밴티지, 한쪽에는 퀀텀 어드밴티지를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까운 미래에 해볼 수 있는 것.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당연히 중요한 것은 이제 퀀텀 하드웨어 쪽에서 어떤 브레이크스루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되고요. 이쪽에서는 이게 정말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실 이게 어떻게 임페리컬하게 이제 계속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적용해보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AI가 지금까지 발전될 때 막 모든 걸 다 증명을 하면서 온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써보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퀀텀도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옵티마이제이션 분야에서는 그 니어텀 알고리즘을 가지고서 이제 어떤 그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굿 이니셜 게스를 하면은 그게 나중에 폴트 톨러런트 퀀텀 컴퓨터가 개발이 됐을 때 이제 글로벌 옵티멀한 솔루션을 찾는데 또 활용이 되고 이제 그런 것도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경덕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Hi, thank you very much. It's not so much of a question, it's more like a comment. It's not clear to me why there are certain assumptions I see all the time, including what you write in this slide, that, for example, portfolio optimization is a discrete optimization problem. Actually, it's not. So I was trying to explain before, and I think that signifies a gap between academia and practitioners. And the other thing I would like to stress is that, on the left side of this slide, really the Monte Carlo style, very, very relevant and very important for financial services, 100%. And I would just like to invite to start thinking a little bit beyond European call options and Black-Scholes models. And I think it's very important that the people in finance here try to speak a little bit more to the academics, because you see, the Black-Scholes equation is not really used. Probably you know it very well. It's very good for experimentation. It's very good to prove that quantum advantage. That would be great, but it's not a practical tool. And we can price European options pretty optimally without even any sophisticated AI. So I would like to openly invite the academic community globally, but since we're in Korea here, to start thinking about path-dependent options. Now that's a real problem. That's a real challenge. We cannot do it even classically, and I think that would be huge progress in the field. And we definitely need your skills for that. Yeah, so that's actually a very good. Thank you very much for the comment. 네, 교수님 죄송한데 동시 통역을 위해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그 실질적으로 그 비즈니스하는 실무하는 사람들과 이 학계와 학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간의 약간의 격차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이제 슬라이드 왼쪽에 있는 이 금융계 분명히 몬테칼로 모델 같은 경우에 분명 금융업, 금융 서비스업에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금융업계가 학술계, 그러니까 좀 연구자들과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제 실험이 되고 증명이 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단순히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금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융업에 있는 사람들도 학술계와 더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Right, so thank you so much for the comment. I completely agree. So I'm not sure if I mentioned, actually, like European call option is easy to compute. So there is no, like that was not, the goal was not to show quantum advantage there. It was like, we just have 5 qubits quantum computer out there. Can we solve something relevant? European call option, it's like we don't need quantum computer for that. So I'm actually really glad you mentioned path-dependent processes. So maybe we can talk more offline. But so in this paper we wrote 5 years ago, we discussed like path-dependent stochastic processes. We also wanted to extend it to like state-dependent stochastic processes, but that we weren't sure how to do it. But at least we had some clear idea how to do path-dependent stochastic processes. So we have section about that there. But then our issue was that so this is now where we need where the people in finance and people in quantum computing need to talk, because actually I have no idea where to use this path dependent simulation. I wasn't sure what's the application of this path dependent. So we just stopped there, in the paper. 네,
네, 이상으로 주제 발표 및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양자 기술이 미칠 영향 진단에 대해 발표해 주신 박경덕 교수님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의 모든 활용 사례 강연 및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포럼이 금융산업에 계신 여러분께 양자 컴퓨팅의 가능성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미래금융의 혁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산업에서의 양자 컴퓨팅 활용 포럼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